바로 요 첫 번째 화면이 도산서원에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도산서당입니다. 퇴계 선생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10년 동안 살다가 생을 마감하신 곳입니다. 3칸입니다. 3칸. 그리고 산 너머에 그분의 정신을 세상 알리려고 도산서원 선비문화 수련원이 20년 전에 설립이 됐는데, 그 도산서원에 수련원에 모셔져 있는 퇴계 선생의 동상인데, 그 동상 옆에 퇴계 선생의 소원, 나의 소원은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적어놓고, 그 반대편에 그럼 착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21세기의 착한 사람은 바로 여기 제가 손으로 가리키겠습니다. 바로 충, 효, 이것을 기본으로 하는 사람이 오늘날의 착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 수련회 지금 동상 옆에 모시고 있는데, 제가 여기 오면서 충효회라고 하는 데 대해서 얼마나 동지감을 느꼈는지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려고 봅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우리가 뭘 하려면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하는 걸 먼저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롭지만은 정신문화적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본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나도 문제고 우리 사회도 문제다. 고치려면 어떻게 하느냐? 선비정신을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선비 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선비, 제일 존경받던 선비를 우리가 등대로 놓고 항해할 때 바르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퇴계 선생의 삶을 말씀드린 다음에 500년 지난 오늘날에도 이곳 도산에서 퇴계가 뿌린 향기가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부산 지역 리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천하셔야지만은 뜻을 얻을 수 있든지 그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물질적인 측면과 정신문화적 양 측면으로 놓고 볼 때, 물질적으로는 눈부신 발전을 했어요.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 원동력이 있을 겁니다. 생산 요소 중에서 자원과 자본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나머지 생산 요소인 사람, 이 사람이 아주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부지런하고 교육열이 있었고 특히 가족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구로공단, 서독광부간호원,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부모와 형제와 가정을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그로부터 한 10년 뒤에 이 땅에 20세기 최고의 문명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다녀가면서 이야, 정말 인류 역사상 이런 효도 문화가 있다니 하면서 극찬을 하고 본인은 외롭다고 하는 얘기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칭찬받던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저는 충효회 대학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얼굴도 이뻐졌어요. 키도 늘씬해지고. 근데 그 몸매 안에 담겨져 있는 생각, 가치관이 이렇게 됐습니다. 교육열도
유지되면서 지덕체 교육열이 지식 위주로 바뀌고 가족 사랑은 이야기하기도 남부끄럽습니다. 부모 형제 간에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이 나라도 어려움이 처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도 제자리를 꺾은지 후퇴할 수밖에 없고, 우리 공동체의 동방예의지국은 지금 반목과 갈등으로 지새우고, 그 속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들은 행복한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 택하는 자살률이 OECD 37나라 중에서 우리가 이를 지금 도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이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높을 뿐만 아니라 연령별로 나누어서 볼 때 나이가 들어가는 노령층으로 들어갈수록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같은 연령대의 외국의 연령대의 노인들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자살률이 높는, 바꿔 말하면 살면 살수록 죽고 싶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단절하려면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그럼 원인을 알아야 돼요. 자살한 노인은 대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는, 학대받는 노인한테 누구한테 학대받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는 바로 가족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4분의 3이 넘고, 학대 장소를 물어보니까 거의 90% 답변이 가정에서 당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복잡한 거를 아주 단순화시키면 결국은 나밖에 없어요. 부모 형제 간에도. 그 잣대는 또 나한테 얼마만큼 물질적으로 이익이 생기느냐, 손해보느냐, 부담되느냐, 바로 이 이기심과 물질 만능이 가져온 우리의 자화상이다. 이대로 두면 되겠습니까? 근본 원인으로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결국은 사람의 마음, 그건 바로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의 차이다. 바로 우리는 어떤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느냐? 조기 교육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바로 교육의 목적과 내용이 바뀌고 있다. 옛날 전통시대에는 먼저 인성교육부터 시켰습니다. 돌 때 할머니 앞에 가서 여러 명이 같이 보살핌을 받는데, 너무 많은 손자녀들을 할머니 혼자서 일일이 다 먹여주고 입혀줄 수가 없어요. 방법을 알려주는데 방법 알았다고 해가지고 바로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죠. 잘 못하게 돼요. 근데 아무리 어린 아이들도 자기가 잘 못했을 때 상당히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이게 어려서부터 자기가 갖고 있는 자아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못해서는 안 되겠고, 할머니한테 가서 배울 수는 없고, 바로 잘하는 오빠, 고모, 이모, 고모, 형님, 삼촌한테 가서 이쁜 행동하면서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운 이 사람들은 어릴 때는 사랑을 받고 성인이 돼서는 존경을 받았어요. 마지막까지 행복한 삶을 살고 떠날 수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지식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1등 해야죠.
저거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경쟁이 치열해지는 사회에서. 근데 문제는 바로 자기 몸가치를 높이는 지식교육만 시키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담겨 있는 인성교육, 도덕 윤리교육을 안 시키니까는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아주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한테 제일 가까운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부모예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엄마예요. 아이하고 엄마하고 관계가 옛날보다 점점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아이에게 교육을 골고루 시키지 않고 지식교육, 공교육에서나 사교육에서나 이것만 하는 것이 바로 저밖에 모르는 삶을 우리가 시키는 것이다. 모두의 불행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지는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또 이런 사회에서 사는 우리는 말년에 어떤 운명에 놓이겠습니까? 돈 있으면 됩니까? 자, 제가 어차피 여기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조금 젊으신 분도 있지만은 미리 연세 드신 분은 지금의 문제고 연세 좀 덜 드신 분은 앞으로 미리 대비한다, 이런 준비를 좀 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요 어른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인성교육이 사라진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애들은 보는 대로 해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3살 때 책을 보라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3살 때 말로 일러줘 갖고 효도하란다고 효도하겠습니까? 부모가 자기 부모한테 효도하는 장면, 부모가 자기 형제들하고 우애 있게 사는 방법을 그대로 아이들은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뭐도 못 마신다고 그랬죠? 바로 어른들은 그러면 애한테 뭘 요구했습니까? 착한 사람 돼야 된다 이겠습니까? 바로 지식, 성취, 우리가 바른 인성을 알려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책임은 어른에게 있다, 리더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바른 길을 찾아서 갈 수가 있다. 공자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설리정이면, 이 리더가 바르게 이끌 것 같으면은 습관부정이려 누가 감히 바르지 않을 수 있으리요. 이제 리더가 회복하는 길은 바로 아랫사람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따라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행동이 맞나, 교사는 학생이 그대로 따라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맞나, 사회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려면은 어른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충효의 대학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이걸 알고 하셨는지 모르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기가 막힌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박수 안 치실래요? 근데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좀 걸려. 내가 배우고 이것을 내가 행동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아랫사람들이 보고 또 그것을 또 흉내내면서 따라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야 오늘 뭐 충효회 계약에서 내가 이런 강의 들었는데 퇴계는 이렇게 하셨다던가, 그분은 뭐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 하고 얘기하면은 평소에도 좀 이상한 사람이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이상한 말 한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좋은 체험을 우선 먼저 하세요. 하나 예를 들게요. 제가 제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은 도산서원에 금년부터 이제 주말 가족 프로그램을 합니다. 이 서원에 바쁘신 분들 서원에 딱 1시간만 오셔도
1시간 설명해 드리겠어요. 우리 여기 이영기 지도인, 민옥현 지도인님, 정지도인, 저분들이 부산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도산서원에 오셔가지고 1시간 무료 해설합니다. 조금 더 시간을 내시면은 가족 단위 선비 유료 체험을 해요. 당일 가정 같으면 아이 10,000원, 어른 30,000원, 물론 점심 드립니다. 이런 체험을 한번, 어차피 에버랜드도 갈 거고, 어차피 설악산도 가시고 지리산도 가실 텐데, 어른과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것을 남의 입을 빌려서, 내 입으로 얘기하지 않고 남의 입을 빌려서 하는 것도 좋은 제가 알고 있는 예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근데 선비냐? 21세기에 지금 왜 선비냐? 선비는 유학을 평생 공부한 사람입니다. 유학은 공자, 맹자 이후에 유학자들이 정리한 공부인데, 이분들의 공부는 엄청 범위가 넓었어요. 문학, 사학, 철학, 이거를 필수 전공으로 해요. 시서화, 교양 필수로 해요. 시 못 짓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어차피 유학이라는 것은 내 인격을 닦은 다음에 나가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바로 정경사와 같은 사회과학을 자연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산정약용의 목민시도 봐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퇴계 선생은 저제도 하시고 전체 관측도 하셨어요. 이러니까 당신 알고 있는 것만 이렇게 잘 이리저리 생각을 하면 그 자체가 융합 능력이에요. 우리하고 선비하고 제일 큰 차이는 바로 배운 것을 얼마만큼 실천하느냐. 그분들은 실천 안 하는 공부는 소용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린 지금 아는 거하고 실천하는 거하고를 일치시키지 않기 때문에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이 가장 존경받는 거하고는 일치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비라고 얘기할 때 그래도 지금 좀 이 떨떠름한 생각이 남아있다면 그거는 바로 양반하고 선비하고를 구분하지 않는 데서 오는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양반하고 선비하고를 한번 좀 구분해 보겠습니다. 양반은 신분 계층입니다. 문반, 무반 합쳐서 양반입니다. 현직 벼슬아치인데 요게 차츰차츰 늘어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은퇴한 벼슬아치도 양반, 그 사람이 낳은 아들, 손자, 자손들도 양반, 양반이 늘어났어요. 늘어나다 보면은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훌륭하지 못한 사람도 섞이는 거예요.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 거의가 다 양반이었어요. 춘향이 못 살게 그런 그건 나쁜 사람, 그 사람 다 양반이었어요. 바로 양반 잘못 배웠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배우자고 하는 선비는 바로 인격체예요. 양반 중에서도 두 차례 걸렸어요. 지식도 있고 도덕성도 있고, 또 그냥 있기만 하면 안 돼요. 의리와 범절 있게 행동을 해야 돼요. 바로 아는 것과 행동을 함께하는 지행병진, 이런 참 선비, 이 사람들을 우리는 배우자는 겁니다. 유학 공부하면서도 가렴 주고 하는 썩은 선비가 돼서는 안 되는 거고, 뒤로 호박씨 가는 그런 가짜 선비가 돼서는 안 되는 거고, 참 선비, 제일 뚜렷한 선비, 이런 선비를 우리가 배우자는 겁니다. 우선
제가 선비 정신을 주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죄송스러워서 요즘 선비 정신과 관련되는 몇 가지 객관적인 사실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지금부터 33년 전 1988년도 프랑스 파리에서 노벨 과학부문 수상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학의 발전이 놀라운 속도로 일어나는데 이게 계속 되다가는 인간이 도외시되고 인간성이 말살되는 그런 과학이 앞으로 발전이 될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21세기에 인류가 정말 계속해서 과학 문명을 잘 이용을 하려면은 인간을 존중하는 공자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공자의 가르침이 유학이라고 그랬죠. 유학은 중국도 있었고 일본도 있었지만 거기는 우리하고 달랐어요. 중국은 세계 국가이기 때문에 별별 사상이 다 있었고 유럽 중동으로부터 엄청난 사상이 용광로처럼 들어와서 있었어요. 일본은 원래부터 힘센 사무라이가 일본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바로 유학자 선비들이 저것을 아주 가장 공부하고 실천한 분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선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산서원을 포함한 우리나라 유명한 서원 9개 서원이 재작년에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됐어요. 우리 국민들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린 서원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교회나 사찰에 비해서. 또 조금 아시는 분들은 서원의 역기능만 알잖아요. 서원의 순기능이 바로 이 유네스코 전문가들한테 꽂혀가지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 이러면서 세계유산으로 지정을 했어요. 탁월한이 뭐냐?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 가치가 뭐냐? 그 당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필요한 그런 역할을 하던 곳이다. 왜? 바로 선비를 양성하던 민간 학교이기 때문에,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선비란 바로 자기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사회를 도덕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분들은 세계유산으로 지정을 했다. 세 번째는 더 가까운 얘기입니다. 작년 초부터 지금도 지금 우리 마스크를 하면서 있을 정도로 코로나19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작년 2, 3월 달에 우리나라에 확산될 때 우리나라 사람들 세계 150, 60개국에서 오지 말라고 입국 금지를 할 정도로 그렇게 세계인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는데 한두 달도 안 지나서 유럽, 미국, 세계 선진국들이 전부 다 우리보다 적게는 수십 배, 많게는 100배 이상 확진자가 높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사람들은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우리 전체 공동체를 위해 가지고 참을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런 도덕적 가치가 바로 선비 정신과 매우 유사하다.
우리가 상당히 많이 옛날에 비해서 사그라졌지만은 일단 유사시에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도덕적인 선비 정신을 실천한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 선비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선비 퇴계선생은 어떻게 살아가셨나? 퇴계선생의 삶은 정말 넓고 아까 뭐 의학 천문까지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그 넓고 깊은 것을 제가 감히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64살에 처음 가가지고 도산에 가서 이것저것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을 지금 얘기할 수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이걸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을 여러분께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돼요. 첫째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가지고 높은 경지로 올라가면서 그 아시는 것을 전부 다 실천을 하셨다. 두 번째는 그렇게 높아진 상태에서 인간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모범적인 삶을 사셨다. 그리고 조금 높아지면은 사람이 이렇게 자꾸 옛날에 비해서 이렇게 낮게 보고 또 조금 높아지면은 또 줄 안 서고 무슨 또 어떻게 전화해서 무슨 뭐 좀 혜택 받을 수 없나 안 가고 뭐 돈 갖고 뭐 이렇게 할 때 퇴계선생은 점점 높아질수록 저런 삶을 사셨다. 세 번째, 이건 앞에 1번, 2번보다 더 독특한 건데 1번, 2번은 비슷한 속에서 높아졌다면 3번은 정말로 다른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사셨다. 사명감이 정말 남달랐다. 우선 첫 번째, 끊임없이 노력해서 실천하신 부분인데 맨 먼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퇴계선생이 출발할 때 금수저가 아니었어요. 어쩌면은 선비 가문 중에서는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출발하셨는데 퇴계선생이 스승이 없다고 그래요. 유치원에 해당되는 천자문 가르치는 시골 노인은 계셨고 중고등학교 가정에 해당되는 논어를 가르친 작은아버지는 계셨지만은 우리나라 최고의 성리학자,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 대학자 퇴계선생을 이끌어준 선생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을까? 여기에 제가 천착해가지고 자꾸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바로 이 큰 인물 퇴계에게 아무래도 태어난 가정을 좀 살펴봐야겠다. 어머니는 어때 하셨나? 아버지는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 퇴계선생 막내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퇴계선생 태어나서 7달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런 아버지가 40살에 돌아가시면서 난 정말 말이지 공부 좀 하고 애들 좀 가르치고 싶었는데 서당 만들어서 애들 좀 가르치고 싶었는데 정말 이거 못하고 가는 게 좀 한스럽다. 그렇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이거를 우리 7남매 중에서 누군가가 이걸 이어갈 것 같으면은 난 저 세상에 가도 한이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갑니다. 퇴계선생이 먼 훗날 그 고관대작 벼슬자리를 그만두고 아무 생계 대책도 없는 시골에 초가상가 부들자리 깔고 공부하시면서 애들은 아니지만 그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도 아버지의 저와 같은 유훈이 철이 나면서부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는 재치 부인인데
33살이었어요. 남편보다 7살이 아래였어요. 이분한테 전처자식 3남매하고 당신이 놓은 사형제하고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정말 훌륭하셨어요. 거기에 73살 자신 시어머니까지 계셨어요. 이 식구를 소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능력이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안살림뿐만 아니라 바깥살림, 그 중에서도 가장 경제작물이라는 양장까지 하시면서 다른 집들은 막 경제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입고 연산군 시대에 막 가렴주고 해가지고 집을 떠나는 사람도 많았지만은 퇴계 어머니는 경제적인 활동을 잘 하셔가지고 애들을 공부시켰어요. 하지만 공부시키면서 어머니는 걱정이 된 거예요. 여자 혼자 키우는 집에 애들이 잘 안 돼가지고 남의 손가락질이나 받으면 어떠냐. 애들을 불러놓고, 과부의 자식은 남들이 같은 일 하더라도 흉을 보기 쉬우니까 너희들은 남들보다 100배 노력하라. 그 100배도 문예, 다시 말해서 지식 공부만 시키지 해서는 안 되고 몸가짐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주 자식들에 대해서 제일 연구가 많이 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려서부터 지켜본 우리 막내 아들 퇴계는 남들하고 말다툼도 못하고 자기 자랑도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벼슬을 해가지고 조정에 나가서 아니 되옵나이를 하겠습니까? 그대가 틀렸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 우리 아들은 고을 원님 정도나 했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퇴계 선생은 훗날 내가 워낙 어리석고 꽉 막혔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날 어려서부터 잘 보셔가지고 나의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진정으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내가 못 지키면 안 된다. 못 지켰을 때 그것을 내가 임금님이 자꾸 나오라고 해서 나갔을 때 내가 불효를 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할 정도였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퇴계 선생이 적은 비문에 보면은 우리 어머니는 문자를 모르셨다고 그랬어요. 글을 못했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일장무식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가정에서의 훈도와 형제들의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느 누구 선비 못지 않았다. 다만 내색을 안 했을 뿐이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훌륭한 아들, 훌륭한 자녀를 두기 위해서 부모, 특히 어머니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신사임당만 알게 되면은 율곡 같은 훌륭한 아들을 두기 위해서 내가 신사임당만한 그런 존재가 되느냐,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하라 다그치는 거고, 돈, 정보 여기저기서 얻으려고 혈안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신사임당이 아니라 퇴계 어머니를 우리가 벤치마킹 하자. 저렇게 문자도 모르시고 안살림 바깥살림 하는 것 때문에 정말 자식 돌볼 수도 없는 저분이 올바른 행동을 하니까는 자식들이 그 어머니를 보면서 훌륭한 사람이 됐고, 훌륭한 다음에 바로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지극한 아들이 됐다. 퇴계 같은 훌륭한 사람이 정말 500년 만에 특출한 이런 분이 그런 어머니 때문에만 저렇게 훌륭하게 될 수가 있었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이 대단하셨다. 할머니는 며느님이 하도 지극정성으로 받들어가지고 93살까지 사세요. 그래서 막내 손자 퇴계가 21살, 22살
때까지 할머니는 사시면서 막내 손자에게 무릎 교육을 시켜요. 할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할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태계선생 태어나시기 13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그분은 어떤 분이셨나? 그분이 65세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30살 때 진사에 합격해요. 그래서 정식 벼슬 이전에 낮은 벼슬인 봉화 훈도, 지금은 봉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게 돼요. 근데 그해 가을에 역사상 큰 정치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김종소 황보인 같은 그런 분들을 책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왕이 뺏고 사륙진 사건 이후에 단종으로 유배했다가 금성대군 사건에 사약을 내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분은 벼슬을 포기하고 물러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륙진도 있었고 생육순도 나옵니다마는 그분들은 다 단종과 면식이 있었고 그 아버지 문종의 고명을 받았고 그 할아버지 세종대왕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시골 학교 선생님 30살 먹은 되게 할아버지가 누구를 받겠어요? 누구의 부탁을 받았겠어요? 그냥 눈 딱 감고 다 벼슬 했어요. 물러나서 이분은 벼슬을 단념하고 단종에 계신 영월을 향해서 단을 쌓고 제를 올렸어요. 그리고 자제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시면서 시도 남기셨어요. 바로 퇴계가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잘 대우해주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거는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정치적인 사건에서도 가장 올바른 길로 서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할아버지의 저와 같은 대의와 충절, 그 영향이 지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꿔 정리하면은 우리 가문이 제대로 된 가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아들이나 손자가 훌륭한 인물이 나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퇴계선생을 길러낸 부모님과 할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깨우치는 게 훨씬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퇴계선생은 이런 환경 속에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시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시고, 그리고 인격 공부를 먼저 하시고 아시는 것을 철저하게 실천을 하셨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아질수록 사람을 사랑하고 바르게 살아갔다. 특히 퇴계의 이 사랑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가족 사랑입니다. 가족 사랑. 보통 바깥에서 유명한 사람이 된 남정네들 집에 가가지고 하는 사람으로 연속극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그럴 때 아주 우리도 그렇겠다 하는데, 퇴계는 정반대였습니다. 둘째 부인 안동건 씨가 정신이 좀 혼미해갖고 엄청 사고를 많이 쳤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야단을 치지 않고 감싸 안았어요. 예를 들면 가장 성스러운 자리가 제사상 차렸을 때 아닙니까? 제사상 차렸을 때 과일이 하나 또르륵 떨어지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올려놔야 되는데, 그걸 얼렁 나 안 보냐 해가지고 치마 속에 감추는 거예요.
누가 안 받겠어요? 야단을 치면 선생이 제가 타일르겠습니다 하고 데리고 나와서 왜 그랬어? 먹고 싶어서. 아유 그러면 내가 깎아드리다. 깎아주고 나서는 다음부터 먹고 싶으면 나한테 미리 얘기하세요. 내가 챙겨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일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상한 건 우리네입니다. 왜 우리는 거기서 야단을 치죠? 모자란 그 사람을 위에서 칩니까? 내가 망신스럽다고 해서 치는 거 아니겠어요? 유학은 뭡니까? 자기 인격 소양에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중에서 가장 가까운 자기 부인을 자기 기준으로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특히 마음에 더 안 든다고 이렇게 막 해서 그 사람이 고쳐집니까? 고쳐지면은 그런 일을 안 하죠. 퇴계는 모든 행동의 기준이 바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이 가장 어떤 역할이 돼야 되는지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며느님 얘기, 뭐 맞선자 얘기, 형제간의 우애 얘기, 하녀 학덕이 얘기, 뭐 다 감동적인데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시간이 아마 좀 안 될 것 같고, 제가 이 중에 학덕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퇴계 선생이 이제 안동에 계실 때, 돌아가시는 그 해예요. 70살에 돌아가시는 그 해에 안동에 계실 때 집에 하녀 학덕이가 애를 낳아가지고 저지 좀 잘 나온다 하는 얘기를 서울에 있는 손자가 얘기를 들었어요. 마침 손자의 부인 손부는 애를 연년생으로 낳아가지고 아들, 딸 중에 세 번째 아들한테 젖을 줄 수가 없게 돼요. 그래가지고 유모로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퇴계 선생이 못 데려가게 해요. 몇 달밖에 안 되는 이 종의 애를 둘쳐업고 보름씩이나 한양에 갈 수가 없다. 가다가 모자가 다 어떻게 되겠죠. 그러니까 애를 두고 가려고 그러는데 애를 두고 가면 애는 죽게 된다. 남의 자식 죽여서 내 자식 살리는 것은 심히 불가하다고 우리가 늘 옆에 두고 배우는 책 근사록에 있지 않느냐. 배운 대로 실천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선비냐. 못 데려갔습니다. 증손자는 2돌 지나자마자 죽습니다. 퇴계 선생도 그때 제자들한테 내가 박복해서 이런 우리 집안에 불행한 일이 있다 하고 한탄하는 걸 했는데,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삼총가인데도, 그런데 바로 아버지 되는 일총간에 있는 이 손자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손부의 마음은 특히 어떻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 데려가서 젖을 줄 수 있는 거지. 그 장치 사회 통념이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누구 한 사람 살리려고 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망고의 진리 아닙니까? 이거는 오늘날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 대사 부인도 와가지고 손수건을 꺼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망고에 통하는 그런 삶을 얼마나 살다 가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퇴계가 무수히 남겨놓고 가고한 흔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계에게 우리가 또 대단하다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대학자가, 아주 젊은 학자들이 뭐 논변을 걸었고, 선생님 어떻게 보면 호랑이하고 비유되는 어떤 그런 도전이라고 생각되는데도 8년 동안 논변을 합니다. 나이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벼슬 차이가 저렇게 차이 나고, 사상, 거리도 지금 저 안동 광주관에는
지금은 뭐 몇 시간 안 되지만 옛날에는 지금 아프리카 가는 것보다 더 거리가 먼 거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8년 동안 논변이 됐을까? 퇴계 선생이 처음으로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써요. 28살이나 나이 어린 젊은 고봉에게 사단 칠정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내가 전에 말한 것이 더욱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처음 만나면서부터 견문이 좁은 제가 박학한 그대에게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본 고봉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33살의 고봉, 59의 우리나라 최고 학자 퇴계의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결과 두 분의 학문이 크게 발전이 됐고 두 분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돌아가실 때까지도 제일 가까웠고 그 이후에 500년 동안 퇴계 집안과 고봉 집안은 어떤 일가보다도 가깝고 저같이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퇴계 선생 관련된 일을 한다 해가지고 지금 광주 고봉 선생을 모신 월봉서원에 지금 9년째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원장할 것 같으면 뭐 10개 100개도 더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까는. 매년 제가 사의를 표명해도 아이고 원장님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것도 제 이름이 뭐 여기 제 이름 아는 사람 있습니까? 500년 전에 퇴계 선생이 고봉 선생한테 처음 편지를 저렇게 한 인간관계의 시작이 위대한 아까 강물 바다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매일같이 사람을 대합니다. 속상할 때도 많지만 아무리 속상해도 대학자 퇴계가 젊은 학자 고봉한테 당신의 가장 주종목인 사단 칠정에 대해서 선생님 이거 뭐 말이 됩니까? 틀렸습니다 하고 얘기를 들었을 때 같은 그런 곤혹함 이런 걸 우리가 느끼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도 좀 자세하게 제가 글을 쓴 겁니다. 율곡이 또 찾아옵니다. 율곡은 퇴계 선생보다 35살이 나이 어린데 그분이 왔을 때도 아까 고봉한테 얘기한 거하고 뭐 거의 큰 차이가 없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제자에게도 너라고 하지 않고 또 어떤 제자도 와서 마음을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도 조그맣게 짓고 여기 문패도 이렇게 조그맣게 하고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이거 퇴계 선생 친필입니다. 글씨가 못난이 글씨를 썼어요. 두 번째는 글자도 아니에요. 왜 저렇게 했을까요? 퇴계 선생 필체는 대학자기 때문에 글씨 잘 쓰는 명필이다 감히 무례해서 붙이지 않아서 그렇지 임진왜란 전에 경복궁 현판 글씨를 전부 퇴계 선생이 썼어요. 이런 정도 쓰시는 분이 당신 서당에 저렇게 걸었어요. 왜? 지금은 돈 많은 사람한테 고개 숙입니다. 지금은 높은 벼슬 하는 사람한테 권력가한테 고개를 숙일 줄 몰라요. 저 때는 학문이 높고 도덕적인 학자에게 다들 고개를 숙일 때 퇴계 선생은 나한테 고개 숙이면은 저분들이 목적 달성을 못한다. 쪼르면 뭐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와서 아주 자유스럽게 많은 걸 얻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심한 게까지 하면서 문관까지 나와서까지 맞이합니다. 우리 인간사회에서 다툼이 어디서 납니까? 보통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 이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데? 근데 퇴계 선생한테 올 때 퇴계 선생이 대단한 분인데 하고 다들 왔어요. 그저 내가 왔으면은 절을 하면 절이라도 받아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아이 문관까지 나와서 저 쌀이문 바깥까지 나와가지고 맞이하고 전성을 하니까는 어떻겠습니까? 평생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만 잊어버리지 못해요?
돌아가면서 유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500년 지난 지금도 이분들의 제자들의 후손들이 이 퇴계선생을 존경하는 이 도운회라는 모임을 갖고 지금도 1년에 여러 차례 모여서 배우고 존경합니다. 우리 집안을 일으키는 그 15대조를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내가 퇴계선생을 찬양하는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중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은 좀 외람되지만은 우리가 퇴계선생 똑같이는 할 수 없지만은 아까 등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퇴계선생을 등대 삼아서 내가 조금만 더 일어나서 인사하고 조금만 더 나가서 맞이하고 조금만 더 존댓말을 좀 하고 조금만 더 뭐 하면은 그 방향으로 움직여지는 거고, 그 방향으로 움직여줄 때 모든 사람이 나한테 대하는 것이 달라질 거고, 그랬을 때 진정한 충효 예의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운동도 날개를 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퇴계선생은 아주 바른 행실을 하셨다. 막 검소한 삶을 사셨어요. 검소. 왜 검소했냐? 검소해야지 청렴할 수가 있다. 청렴은 공직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계속 청렴하게 했어요. 청렴이 뭐가 중요하지? 퇴계선생이 아무리 학식이 높고 퇴계선생이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존경을 받더라도 사치한다, 돈 밝힌다 이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끝이에요. 그리고 백성 입장에서 볼 때 나라 돈을 쓰는 관료가 절약하고 검소하고 청렴해야지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이래서 진정으로 존경을 하게 되는 거지. 이건 뭐 꼭 뭐 공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기업하시는 분들도 거기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다산도 가장 큰 꿈을 가진 사람은 청렴하라고 그랬고, 또 다산의 문민심서에 보면 제일 처음에 위생어 렴이라고 위엄, 권위는 바로 청렴한 데서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청백리가 최고로 명예로운 자리였습니다. 요즘은 뭐 청년 공무원 하면 무슨 경찰에서도 하위직, 무슨 공무원도 하위직, 소방직도 하위직 뭐 이런데, 조선시대의 청백리는 거의가 다 최고 높은 자리예요. 황희정승, 맹사성, 퇴계, 서예, 오리, 청음, 조선시대에 내노라는 선비들은 다 청백리예요. 조선이 500년이 거저간 게 아닙니다. 마지막 150년을 남겨놓고 청백리를 선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만국의 길로 가는 거예요. 퇴계는 아주 겸손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겸허한 삶을 사셨어요. 학자 퇴계가 제일 그래도 어깨 제끼고 그런 거 아니야 하고 말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강론하는 시간인데, 퇴계는 강론할 때 발병구약하듯이 제자들에게 귀를 기울였어요. 발병구약이 뭐냐면 병 걸렸어요, 약 찾는 거예요. 약 찾는 거. 저 사람이 얘기할 때 내가 병 걸린 걸 날 고쳐주는 저 사람이 약과 같은 얘기를 하는구나 해가지고 경청을 했어요. 전 이 얘기를 처음에 듣고 상당히 이상했어요. 퇴계가 뭐 아주 불경스러운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렇게까지. 근데 그 다음에 요걸 보면서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퇴계 선생,
불능 사기종인,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학자지 대병이야. 배우는 사람의 큰 병통이야. 천하지 의리가 무궁한데 천하의 옳고 옳은 진리 세계가 무궁무진해요. 제가 의사들이 하는 얘기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갖고 처방전 가지고 약국 가다가 잊어버린 다음에 요거 항상 알게도 얘기를 못해요. 제가 그것만 모르겠습니까? 카이스에 가가지고 막 한마디도 알아듣겠습니까? 건설 현장에 가서 몇 마디나 알아듣겠습니까?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은데 기가 시기 비니로 어찌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하고 할 수가 있네요. 다를 뿐이지. 다른 것도 내가 아는 게 아주 조금이고 저 사람이 아는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세상의 진리는 막 무궁무진하니까는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진리의 세계로 가는데 동반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인슈타인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퇴계의 편지 교육이 정말 대단했어요. 말로 할 수 있는 것도 그 불편한 그 붓을 꺼내서 종이에다가 먹을 갈아서 글씨를 썼어요. 3,000여 통의 편지가 지금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만 저래요. 편지 받은 사람이 너무 감동해갖고 500년까지 그 자손들이 간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제자들에게. 말로 하면은 감정이 섞이게 되고 또 그 교육 효과가 없어져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사회로 지금 더 급속도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SNS도 하고 메일도 주고받고 뭐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향에 추석 때 못 가고 설날 못 간다고 잘됐다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정말 편지를 보내고 메일을 보내가지고 부모님이 흐뭇하실 그런 문장력은 없어서 생기는 겁니다. 마음만 있으면. 아까 말했지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어른의 사명감이 큰 거다. 남들은 벼슬 할 때 이분은 벼슬을 버리고 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었어요. 당신이 사는 16세기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이후 세상까지도 다 착하게 살기를 원하셨대요. 퇴계 선생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퇴계 선생이 주로 공부하신 분들이 5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의 분들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퇴계 선생이 이제 이 그 지평선이 그렇게 넓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역할을 하시려면은 벼슬 하면서 슬렁슬렁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향에 내려와야 해요. 임금을 서떡해서 내려온 다음에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하나는 서당에서 직접 가르치시는 거예요. 직접 공부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당시 다 한문이 공용 글자니까 한문으로 많은 저술과 시를 짓습니다. 그런데 한문 아는 사람이 10%밖에 안 돼요. 90% 일반 민초들은 착한 사람이 안 돼도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퇴계 선생이 우리말로 된 도산 12곡 12곡을 지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퇴계 선생이 나는 작사만 하지 작곡 능력이 없어서 후대에 미룬다 했는데 4년 전에 이제 어느 의사가 작곡을 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공식적인 행사에서 부르는데 조금 좀 이 점잖은 노래이기 때문에 확산 효과가 늦어가지고 우리 국민 중에서 아는 사람이 여기도 도산 12곡 노래 한번 들어보신 적 없죠? 예, 그래서 여러분 미스터 트롯이나 미스 트롯은 들어보신 적 있죠? 아무도 손 안 들으시네? 있죠? 그래서 저 미스 트롯에 나오는 가수한테 지금 취 부탁을 해가지고 막 멀지 않아서 나올 겁니다.
바로 조금 빠른 템포일지 몰라도 그 가사 내용은 퇴계 선생이 바로 지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따라해 주시면은 여러분 심성이 아주 좋아지시고 여러분 노래를 들으시는 가족들도 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게 서원 사립학교를 만들어서 훌륭한 사람 길리자는 건데 아까 이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동에는 퇴계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독립유공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해 90된 퇴계 종손 모든 사람이 오면 꿇어 앉아서 얘기를 하고, 올해 81살 된 이육사 선생의 따님, 새로 시집 온 새색 씨가 시어머니한테, 시어른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소곳합니다. 저는 14년째 여기 있으면서 동방예의주국이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저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앞으로 좀 남은 삶이라도 이렇게 좀 살자.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봐야 그 얼마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 전체에. 그래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에게 퇴계 선생같이 살도록 좀 권유를 하자. 그것이 능력이 아주 부족한 사람이 나라로부터 은혜를 받은 데 대한 마지막 이 보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또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는 18년째 선비수련이 있어요. 2002년에 1년간에 200여 명이 다녀갔다가 5년마다 10배씩이 늘어서 2,000명, 2만 명, 재작년 코로나 전에는 18만 명까지 됐는데 작년에 20만 명 목표인데 한 2월 중순까지는 잘 나가다가 그 다음서부터는 내리막으로 가가지고 지금 작년에 6만 8천 명 하고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보다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 근데 어디 갔다 오셨다고? 양산에 어디 갔다 오셨죠? 예, 그 여기에 지금 우리가 또 희망을 갖고 하는데 우리 160명의 지도위원들께서 봉사활동하고 있는데 도산서원에 직접 오시는 분들 이외에 또 어린 학생들은 학교에서 초청을 해서 이제 우리가 가는데, 우리 160명 지도위원 중에서 대구 경북에 한 50명, 부산 울산 경남에 한 50명, 그다음 서울 경기 지역에 한 50명, 기타 지역 한 10명 정도가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오늘 우리 수련회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면 공수 인사를 우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하는 것처럼. 마침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마스크도 하고 손도 깨끗이 씻자 그러는데, 손 씻고 나서 바로 다른 사람하고 악수하면은 무의식적으로 코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로나 되는 거죠. 그리고 퇴계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막 나서기만 막 하려는, 요즘에 나서려고 해가지고 얼마나 그 꼴불견이 많습니까? 그때 퇴계는 물러나서 위대한 인물이 되셨고 위대한 업적을 쌓으셨기 때문에 그 퇴계의 물러남을 우리가 한번 시연해보자 해서, 마지막 물러남 서울 경복궁에서부터 도산까지 그 마지막 물러난 450년 되는 재작년에 한번 했는데 너무 좋다고 그래갖고 매년 하기로 해서 작년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올해 소규모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석 못하는 사람에게 유튜브로 알렸고, 또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씩만 아니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문답사서 퇴계의 길에서 길을 묻다 하는 이런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은 바로 서울 경복궁에서부터 도산서원까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경치 좋은 남한강과 중령고개를 넘어서 가는 그 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지도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실천인데, 바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말보다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공자님께서도 내 몸이 바르면은 지시 안 해도 따라하는데 내 몸이 바르지 않을 것 같으면 지시 아무리 해봐야 아무도 안 따라한다. 두 번째, 이태자, 요분은 바로 어저께 저 유력한 정치 내년도 정치의 계절에 이름이 앞서는 분 중에 한 분이 어저께 어디 갔었죠? 이회영 그 기념관 개관식에 갔다고 그랬죠? 그 이회영이라는 분의 10대조가 바로 오성과 한음의 오성, 바로 백사 이향복 선생이 10대조고 그분의 바로 현손자가 요 이태자란 분이고 이분은 그러니까 이회영 선생이 6대조 되치는 최고 명문가에 살아가신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 이신교지자, 몸으로 가르치면 모두가 다 존경하면서 따라요. 몸으로. 이연교지자, 말로 가르치면 모두가 송사, 재판을 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신제가 치국으로 첫 번째가 지금 여러분들처럼 바로 정신을 집중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그리고 내가 뭐를 지금 가질 거냐보다도 나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는 존재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 나는 이만하면 됐는데 하고 더 나아지려는 이런 관심, 특히 호기심을 이루면은 안 돼요. 호기심을 가진 한 청춘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는 뭐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이 안 계시면은 부모님 산소도에도 자주 가야 돼요. 형제간에 우애 있고 배우자하고 자녀를 바로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제 치국인데 이 사회생활에서 막 큰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나보다는 가정보다는 조직인데 조직도 우리 회사만 생각하면 안 되죠. 요새 ESG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말 얼마만큼 내가 주위와 막 지구촌의 환경까지 생각하느냐 할 때 이 뻗어나가듯이 바로 큰 가치관을 계속해서 갖도록 해야 될 거고,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가 나왔을 때도 자기가 독식하는 마음 자세보다는 그 덕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다음 남을 칭찬하고 흉을 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조상한테 물려받은 것 중에서 제일 그 버려야 될 게 우물가 이제 빨래하면서 누구누구 흉 보는 얘기라고 그러는데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바로 우리가 제가 여기도 지금 멀리서 잘 안 보실 텐데 요 은악양성인이라고 달고 있는데 저게 은악, 저때 악은 아니 나쁜 게 아니고 흉허물, 남의 흉허물은 덮어주고 양선, 남의 선한 일은 드러내서 칭송을 하는 겁니다. 특히 리더의 역할은, 어른의 역할은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바로 이와 같은 칭찬을 정말 잘하는 데서 많은 것이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특히 육하원칙, 저건 신문기사만 육하원칙을 쓸 게 아니라 내가 칭찬을 할 때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칭찬을 할 때 사람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얘기한 사람을 칭찬한다. 한번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 밑에만 김대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김대리가 언제? 어제 점심시간에 어디서? 우리 사무실 바로 입구에서 무엇을? 저기서 우리 고객이 막 뛰어오니까는 팀장님, 저는 좀 이따가 저분 거 처리해주고 가겠습니다. 짜장면 먹어도 됩니다. 어떻게? 그분한테 친절하게 해줘가지고 어제 오후에 그분이 고맙다고 나한테 전화도 했어. 왜? 그것이 우리
조직인의 역할 아니야? 밥 때 되면은 밥이나 먹으려고 그거 우선으로 해서 되겠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일하는 것보다 더 아래 직원들의 그런 칭찬거리, 야단치기에 앞서서 우리 자녀들의 저런 칭찬거리를 육하원칙에 따라서 차분하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상대방이 기분이 굉장히 좋을 거고, 지켜보는 사람도 아, 밥때 대해서는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래 되면 우리 조직이 화목해지고 능률도 오를 것이고, 그 화목하고 능률을 일으킨 장본인인 나를 존경하는 마음은 새록새록 샘솟을 것이고, 가장 큰 효과는 저렇게 남을 칭찬한다는 것은 남의 장점을 보는 순간이고, 남의 장점을 보고 칭찬할 때까지 저축을 하고 그걸 얘기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바로 살아가면서 제일 행복한 세로토닌 호르몬이 도는 시간이다. 반대로 남 흉 보려고 그러면 남 단점 보는 거고, 단점을 했다가 언제 부글부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욕을 하면 다툼이 일어나거나 나중에 증오를 받거나 그 나중에 또 보복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가장 잘못된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보잘것없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라고 이 늦은 시간까지도 아주 두 눈을 맞추시면서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제가 감동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지났죠?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제 얘기가 많이 부족할 겁니다. 들으시면서 조금 지적하실 것도 좋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시고 싶은 것 등등 물어봐 주시면 제가 성실껏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